청소년기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 학습 목표 1. 인간의 뇌발달 과정을 이해한다. 2. 청소년의 뇌발달과 도파민의 영향을 이해한다. 3. 청소년의 뇌발달과 수면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청소년 뇌발달의 특징 전두엽 발달과 농담 2. 인간의 뇌발달 과정 태뇌 발달, 신경세포, 시냅스 형성 3. 시냅스의 선택과 정리, 수초화, 도파민의 과잉과 부족 4. 청소년 뇌발달과 수면 이번 차시에도 청소년기의 뇌발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발달. 네, 아이들의 전두엽이 10대가 되어도 아직 채 발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두엽의 발달은 청소년기 초기, 중기,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발달하게 됩니다. 청소년기 초기를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청소년기 중기를 중학교 시절, 청소년기 후기를 고등학교 시절로 생각한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점점 더 자기에 대해서 자제력이 생기고 눈앞에 있는 이득보다는 미래의 어떤 결과를 예측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지연시키고 미루는 역할을 더 잘하게 되는 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두엽이 어떻게 발달했느냐, 정말로 이제는 좀 발달한 상황인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담입니다. 자녀가 10대가 되어서 가장 좋아진 점이 무엇이냐고 부모님한테 물었을 때 부모님들께서 이제 1위로 꼽았던 것이 뭐냐면 이제는 좀 유머 감각이 생겼어요. 농담을 좀 해도 돼요.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이제는 좀 화를 덜 내요.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하는 게 좀 줄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농담 삼아 했던 얘기에 대해서 막 과민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단어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해서 여드름 하나 난 것 같고 야 너 여드름 그거 왕여드름 났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그래도 신경 쓰여 죽겠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던 아이가 그지 엄마 왕 중에 왕인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농담의 소재로 기꺼이 제공하려는 태도가 늘어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고 와 나 얼큰이 엄마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뒤에 가서 서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한다든지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다음에 바깥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농담의 유머의 소재로 삼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이들의 전두엽이 컸다는 거, 이제는 발달했다는 거, 이제 억제 기능, 조절 기능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가 볼록한 아들이 갑자기 스스로를 엄마 이 돼지 비계 봐, 돼지 비계가 이만큼 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웃기까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생기고 그런 웃음의 순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 이렇게 해소되고 긴장이 해소가 되고 가족들이 있는 것이 더 불편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또 막상 또 이게 자기 이제 뱃살을 돼지비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 아이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애가 뭐 소심해진다든지 의기소침해진다든지 아이들의 감정은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금방 또 애들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전두엽이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요,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 이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아니라 신경세포를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이 신경세포는요, 일반 세포하고 좀 다르게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신경이라는 것은 발가락에 이제 앞정에 이렇게 찔리면, 뇌가 이거 아파 하고 느끼고 뭐가 있는지 보고 피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신경세포를 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감각이 들어오는 과정과 감각을 느끼는 거,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 과정들이 신경세포로 연결이 돼서 신경세포는 길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돌기라는 것들이 이렇게 가지처럼 나와 있는데요. 이 가지돌기의 기능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담당을 하고 신경세포의 세포체와 그다음에 이렇게 축삭이라 그래서 축삭돌기, 엑손이라 그러죠. 기다란 전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세포가 우리의 뇌과 척추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랄 때 우리가 뇌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뇌와 신경세포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참 이렇게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 발달, 중추신경계의 발달은 엄마 뱃속에 생기고 나서 6주 정도까지가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결정적인 시기라는 건 뭐냐면 이때 엄마가 뭔가 잘못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몸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아주 심각한 기능의 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시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임신을 할 때 계획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갖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하고 나서 임신을 이제 알게 되는 거랑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는데요. 가장 빨리 임신을 알게 되는 것도 6주에서 8주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는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계의 결정적인 시기는 이미 지나고 없다는 거죠. 벌써 이제 중추신경계의 신경세포들은 이미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항상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제 임신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 임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뇌를 구성하는 것은 신경세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경세포는요, 뱃속에서 아이가 생기고 나서 3주부터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해서 7주가 되면 정점을 이루고 4개월이 되면은 이미 신경세포의 형성은 완성이 됩니다. 그 당시에 뱃속의 태아 길이는 23c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몸무게도 255g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때 우리가 평생 써먹어야 될 뇌세포가 다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뇌세포, 신경세포가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한번 생성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간을 우리 예로 들면요, 간은 우리가 이식도 하잖아요. 간은 4분의 1만 남아있어도 나머지 4분의 3이 생겨서 원래 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떼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세포는요, 한번 망가지면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서 이 뇌 조직은 다른 조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말을 타다가 낙마사고를 당해서 척추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생을 보내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척추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에 손상이 가해졌고 더 이상 신경세포가 만들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는 한 번 손상이 되면 더 이상 복구되기가 어렵고요. 신경세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그런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를 옆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어떤 쓰레기 같은 노폐물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흡수하고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악교세포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신경세포는요, 자기가 갈 곳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자마자 이렇게 이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기가 되면 대부분의 신경세포들이 자기가 갈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신경세포가 자기의 갈 곳을 알게 되느냐? 그것은 부채살 악교세포라는 세포의 이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나팔꽃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렇게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채살 악교세포고요. 신경세포는 이 악교세포를 따라서 자기 갈 길 이렇게 가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경세포는 만들어지자마자 이주해서 자기 갈 곳에 이제 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번식을 합니다. 더 많은 신경세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맺는 덴드라이트라는 그런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있는 동안에 술을 계속 먹는다. 뭔가 이렇게 나쁜 것을 계속 섭취한다. 그러면 이것이 신경계에다 영향을 미쳐서 제자리로 찾아가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100개만큼 이제 번식을 해야 되는데 늘어나야 되는데 10개, 20개밖에 늘어나지 않고 다른 신경세포들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뇌세포의 문제가 이제 치명적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뇌 발달의 백미는 이런 연결에 있습니다. 이 시냅스라고 하는 이런 연결은 임신 7주 때부터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참 이렇게 상상하기 어렵게 뇌세포 하나는요, 한 개가
다른 세포 15,000개하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은 임신 2개월과 출생 2년 사이에 피크를 이루는데요. 1초 하는 사이에 이 시냅스가 1,800만 개가 갑자기 호다닥 생깁니다.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는 신경세포들이 마치 우리가 나뭇가지를 뻗듯이 가시를 많이 내서 이런 가시와 가시들이 서로 만나는 접점을 형성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시냅스는 두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정보가 교환되는 지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손을 잡고 전기놀이 하는 거 생각나시죠? 한 번 누르면 한 번 돌리고 두 번 누르면 이제 두 번의 신호를 보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세포가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 시냅스고요. 이 시냅스를 구성하는데 가지돌기가 기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지돌기는 전체의 한 83% 정도가 출생한 후에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가지돌기가 점점 많아짐으로써 첫 해 동안에 뇌가 3배가 두꺼워지고요. 이렇게 3배가 두꺼워진 뇌는 뇌가 나중에 어떤 거를 먹고 살지 몰라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지 발레리나가 될지 아니면 뭐 공부하는 학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관련된 어떤 신경세포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가 더 열심히 쓰고 열심히 하는 것은 신경세포를 남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죽여버리는, 제거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보다는 생후 1개월, 3개월, 생후 6개월 되면서 점점 뇌는 이렇게 두꺼워지고요. 이렇게 청소년기가 되면서 두꺼워진 뇌가 점점 이제 뇌세포가 없어지는 쪽으로 작용을 해서 살아남아 있는 뇌를 가지고 우리는 성인기까지 이렇게 써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신경만의 자연 선택은요, 사용할 것인가, 잃어버릴까, lose or use or lose입니다. 쓰면 살아남고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use or lose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그 세포는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그 세포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차시에도 청소년기의 뇌발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발달과 도파민. 네, 시냅스가 뇌발달에서 백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떤 시냅스를 남기고 어떤 시냅스를 쳐내고 정리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신생아기나 유아기의 DNA 겉질은요, 우리가 원래 필요로 하는 시냅스보다는 2배가 되는 시냅스를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꾼들이 있으니까 사실 정보 처리가 굉장히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환경의 개입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지능이 보통 뭐 타고난다고 하지만 50에서 60%는 부모님의 지능을 물려받거나 타고나는 경우고, 나머지 40에서 50% 정도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의 뇌가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자극을 적절히 주면 그 자극을 받은 뇌들은 살아남고, 자극을 받지 않은 뇌들은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없애버리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에서 사춘기까지 하루에 200억 개의 시냅스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어떤 아이의 뇌를 탁 쳤을 때 뇌 세포가 죽었어. 사실 그 말은 정상이고 사실입니다. 뇌세포는 계속 죽어가는 쪽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보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또 생기냐면 수초화라는 게 생깁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전선을 보면 우리가 전선에다가 이렇게 고무 같은 거를 감아놨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옆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도록 하는데요. 전선을 절연시키듯이 우리의 신경세포도 절연을 시키는 수초화가 진행이 되고, 이 수초화는 시냅스가 이렇게 막 정리되는, 없어지는 때와 일치해서 발생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고, 수초화 때문에 정보가 막 뒤섞이고 서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막고, 또 콩 뛰면서 빨리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뇌는 수초를 시키기 때문에 지방이 필요하고요.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무지방 우유나 이런 것들을 먹이지 말고 지방이 충분히 들어있는 우유를 섭취하게 하고, 그런 지방 식이를 하게 하는 것은 이런 수초화를 하는 데는 그런 지방이 재료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초화 진행이요, 이전에는요 5, 6세가 되면 이미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벌써 전선들이 다 절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청소년의 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5, 6세가 돼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무려 10대 혹은 20대 초반까지도 수초화가 점점점 진행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수초화가 거의 100% 이상이나 증가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10대들의 뇌에서 이런 수초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뇌일항이라는 곳과 해마라는 곳인데요. 이 뇌일항이라는 곳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자뇌도 있고 우뇌가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일어나면 서로 간에 정보 소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의 뇌가 자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곳이 발달을 많이 하고, 또한 해마라는 곳이 수초화가 많이 되는데요. 해마는 우리가 뭔가를 공부했을 때 이 공부한 기억이 정보가 저장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마가 더 많이 작용을 할수록 훨씬 더 공부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뇌에는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스릴을 추구하고 뭔가 자극적인 거,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어떤 사랑에 빠졌을 때 펑펑 나오게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인데요. 이 도파민은 뇌의 쾌감, 보상 회로에 관련된 것이라서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됐을 때 자꾸만 그것을 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저거 하고 싶어, 저걸 더 했으면 좋겠어, 저게 더 펑펑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뇌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쾌감 회로 속에 도파민 세포가 자꾸 자극이 되면요, 난 지금 참 행복하다, 걱정이 없다, 안락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게 되면 기분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자꾸만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뇌가 도파민이 많이 높아져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우리 뇌에 만들어진 도파민을 막 분비를 하게 해서 도파민의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회로 더 하고 싶고 자꾸 하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은 도파민하고 관계가 있고, 이것은 더 많은 스릴을 추구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10대들의 청소년들의 뇌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성인에 비해서 도파민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10대가 되면은 짝짓기를 했고, 자기가 평생 그 자손을 남기고 평생을 보낸 그런 메이팅, 그 짝짓기를 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찾게 되는 시기이고, 지금은 그게 뭐 30대 전후로 이제 많이 늦어졌지만 10대들의 뇌는 짝짓기를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들의 뇌는 도파민이 펑펑 쏟아져서 더 큰 자극, 더 많은 자극, 자기를 더 즐겁게 하는 자극을 추구하도록 돼 있고, 근데 현재의 10대들은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짝짓기를 하면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터넷 중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이제 몰두하게 하는 생물학적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굉장히 펑펑 쏟아지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두엽은 아직 성숙하기 전이니까 아이들의 뇌는 어디에 쉽게 중독되고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나중에 내 인생이 망가져, 나중에는 문제가 돼, 이렇게 스탑을 하는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전두엽은 아직 발달이 채 덜 된 상태이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쉽고 스스로도 그게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들 계시죠? 약자로 하면은 ADHD라는 질병인데요. 그런 ADHD라는 질병이 도파민이 충분하게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곳에다가 집중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 수학 문제를 끝까지 풀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도파민이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에 집중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수학이 재미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이런 이제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는 질환이죠. 그 뇌에서 부족한 게 도파민이고, 이 도파민을 다시 적정 수준으로 우리가 약물을 통해서 맞춰줌으로써 아이가 제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수학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있게 되고, 그러고 나면 내가 수학 문제 다 풀었어,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내가 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이가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도 청소년기의 뇌발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발달과 수면. 네, 청소년의 뇌 발달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는 4당 5랑이라는 말이 있죠. 그 입시를 준비할 때, 수능을 준비할 때 4시간을 자면 붙고 5시간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4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이제 의미로 4당 5랑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뇌 발달과 수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의 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이런 청소년들의 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살펴보면요.
10대들한테 수면이 부족한 경우, 잠을 제대로 못 잔 경우에는요, 아이들의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죠. 이런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또한 화가 났을 때 일단 스탑하고 생각해보고 그 행동을 미루는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동시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감정 조절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9시간에는 잘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서 수면 시간이 9시간에 채 못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이 아이들은 지금 자고 나서 학교에 가 있는 상황,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바로 꿈나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꿈나라에 들어가는 수면이 렘 수면이라고 해서 Rapid Eye Movement, 눈알이 왔다 갔다, 눈이 왔다 갔다,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면이거든요. 이런 렘 수면이 꿈꾸는 수면인데요. 이런 꿈꾸는 수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침에 왔을 때 계속 졸고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 있는 수면학자인 이브 반 코터의 연구를 한번 살펴봤더니, 젊은 남자들한테 하루에 4시간만 자게 했어요. 더 이상 자지 못하고 4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들의 몸에서 스트레스가 이제 쌓였을 때 이제 반응하는 호르몬이 콜티졸 호르몬이고, 이게 소위 말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됐고요. 이렇게 콜티졸이 상승을 하면 어떤 또 결과가 초래되냐면, 우리 몸에 포도당이 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저장을 하든지 써야 되는데, 포도당의 처리 기능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이것이 이제 뱃살이 늘어나고 비만해지는데, 그 다음에 결국 포도당 처리가 안 되는 질병이 당뇨병이거든요. 당뇨병이 유발되는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결국은 콜티졸이 상승하고, 그 이후로 폭포수처럼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소위 말하는 대사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많은 이런 가능성이 초래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효과는 많은 연령대 중에서도 이 청소년기의 나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로 말미암아서 청소년들의 뇌 발달이나 정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10대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풀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예민하게 짜증을 막 내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툴툴거리면서 퉁명스러워 보일 때는 과연 쟤네들이 제대로 잠을 자고 있나,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수면의 가장 좋은 기능, 중요한 기능은요, 사실은 이것은 brain food, 뇌 음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잠은 뇌에 공급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를 쉬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신경세포를 쉬게 한다는 뜻은 수업을 했을 때 칠판 가득히 적어놓은 그런 기록들을 깨끗이 닦아서 다음날 다시 그 칠판에다가 뭘 적게 하고, 이전에 적었던 그런 기록들은 청소년기에 절연화가 많이 되는 해마로 이렇게 넘겨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뇌 기록이 돼서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 청소년기가 되면 애들이 점점 더 늦게 자려고 하고, 늦게 자서 아침에 깨우기가 더 힘들어지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초래하는가? 브라운대 여자 학자인 메리 캐스케이든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대가 되고 나면 어릴 때에 비해서 잠을 유도하는,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많게는 2시간가량 더 늦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분비돼야지 잠이 이렇게 쉽게 드는데요. 이 분비가 2시간 미뤄지니까요, 훨씬 더 늦게 잠을 자게 되고, 멜라토닌이 10시 30분 전후로 늦게 분비되니까 아침 늦게까지 남아있어서 늦잠을 자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의 몸이 성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이세를 갖게 되는 그런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요. 배란이나 정자 형성에 관여하는 항체 형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그 영향이 멜라토닌을 줄이는 효과를 갖고 와서 아이들이 쉽게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교시나 0교시 같은 그런 학교에서의 그런 그 수업 시간이 일찍 시작하니까 학교에 아침에 일찍 가야 되죠. 그럼 우리나라 청소년의 뇌는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요, 서파 수면이 40%까지 감소합니다.
서파수변은 1, 2, 3, 4단계에서 3, 4단계에 해당되는 자고 나서 뭔가 개운하다, 뭔가 리프레시가 됐다, 하고 잘 잤다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수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소되기 때문에 낮 동안에 더 많이 사용했던 뇌가 더 깊은 잠에 빠져야 되는데 이제 애들의 그 자는 시간이 축소됨에 따라서 아이들의 뇌가 쉴 시간이나 이제 음식을 먹을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이런 메리 캐스케이던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 수업 시작을 한 교시 늦추는 1교시 늦춰서 더 늦게 시작하게 하였고 수업 시작을 이렇게 30분 정도 더 늦췄더니 아이들의 학교에 나타나는 그런 출석률이 훨씬 더 좋아졌고 또한 아이들의 성적도 향상되고 아이들의 기분도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슈퍼비전 해갖고 아이들의 그 전두엽 뇌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은 일찍 출근해야 되고 애들끼리만 이렇게 있으면서 그 시간이 과연 아이들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시에는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과 추상적 사고에 관한 심리학적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